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동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인입니다. 네, 이번 주 특별하게 활동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망론의 작가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출판 기념회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 접했습니다. 예, 소문을 좀 많이 내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종강역에서 출판 기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망론의 작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의 책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법원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이재명 재판 연기입니다.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발표죠?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6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또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발표 형식이 독특합니다. 추후 지정이라는 말이 저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 이 공보관 풀로 이 추후 지정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 이상이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건데 이 기일을 뭐 변경하고 연기하고 속행하면서 뭐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미정인 셈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헌법 84조를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동안 논란이 계속 있었던 내용이죠. 형사상 소추에 형사재판, 이 재판이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 논란이 뒤따랐지만 오늘 고법이 직접 기일 추후 지정의 근거로 헌법 84조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로 인해서 좀 한동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이 총 5건의 재판이 좀 계류되어 있는데 이번 결정 이후에 재판부들이 각각 또 어떤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기일 추후 지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익숙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일의 추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추후에 지정한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무기한적으로 연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헌법 제84조에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불소추 특권에서의 소추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또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근데 법문 자체가 명확하거든요. 불기소 특권이 아니라 불소추 특권입니다. 소추는 어떤 뜻이냐면 결국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내지는 공소유지 그러니까 기소가 된 사건을 재판을 진행할 때 검사가 원고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공소유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개념을 우리가 통상 소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 자체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상권분립의 원칙, 기관 간의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전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해석한 것은 매우 올바른 헌법 해석을 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여러 재판들이 더 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재판들도 서울고법의 뜻에 따라서 아마 추후 지정으로 아마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까 저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사법부의 흑역사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비판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냥 흑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을 갖다가 넣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법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앞뒤가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보시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날로 나와 있는 것도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유리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당시 후보 시절에 뭐 대법원에서 막 기일을 빨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선거에 못 나가게 할 의지를 그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이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저 헌법 84조 해석을 가지고 흑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그 윤석열 내란 사건을 처리해 왔던 그 사법부의 태도, 그게 오히려 흑역사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조문 자체가 불소추라고 돼 있기 때문에 소추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윤곽 드러나는 대통령실 인선입니다. 네, 주말 사이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발표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추가로 수석급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으로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임명했고요.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그리고 홍보수석으로 이규현 전 JTBC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특히 오광수 변호사 임명 가능성 두고 여러 말이 나왔지만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광수 수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서실 진용 이외에도 또 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의 명단이 지금 나왔었는데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대통령실도 이 리스트에 대해서는 뭐 이들이 후보군에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물망에 오르는 인사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를 두고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법복을 벗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또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것이 이해 충돌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사 관련한 소식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또 오늘도 인사 관련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123 쿠데타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총 5명인데요. 이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었죠. 게다가 경호처 간부들이 지금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데에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 김동인 기자 목소리가 잘생겼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오디오를 중심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인선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무를 강화했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나 현직 의원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부 초기에 어떠한 좀 그립을 더 잡기 위한 그런 노력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연장선에서 안정감이죠. 지금 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좀 들어와서 조직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전문성도 좀 느껴집니다. 지금 대통령실에는 일부 뭐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뭐 대변인, 그리고 안보실장은 정치인이 들어갔지만 나머지 분들은 관료나 즉 교수들이나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의 전문성을 좀 살린 인사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인사 초기에 발표된 분들, 저는 상당히 좀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고, 다만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실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특수부 출신이 들어가서 과연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시대에 그 어두운 면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그 비서진을 지금 임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하는 걸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재판관 물망에 오른 이승엽 변호사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에 대한 인사 지명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을 발표를 하는 건데 아직 3분 중에 2명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그 재판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던 분이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대통령의 그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인사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의 인사와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 이 부분은 국가기관을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형태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전 이승엽 변호사께서 뭐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거는 고사를 하거나 아니면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승엽 변호사가 만약 재판관이 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올바른 결정을 내려도 상대 진영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폭넓게 고려한 인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란트푸스님이 이번 대통령실 인선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과거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3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3번째는 윤석열 겨누는 경찰입니다. 네, 경찰이 윤석열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경찰이 윤석열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고 또 윤석열이 이를 불응한 사실이 좀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27일에 6월 5일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에 불응했고 결국 6월 12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1.23 쿠데타 이후로 지금 경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수사의 범주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찰이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오늘 윤석열이 등장을 했죠. 6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선 이후로 처음 열린 이 재판이었는데 당연히 대선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재판 과정들 그리고 경찰의 수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일로 요청을 했는데 안 나갈 가능성이 또 커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법이 만인 앞에 다 평등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통상은 한 3번 정도 기회를 주고 체포영장 발부받거든요. 네. 뭐 기존에도 관저에 있을 때 윤석열 씨가 아주 결사저항하면서 경호처를 사병화로 썼던 것도 우리가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경찰에서 통상은 한 3번 정도 기회를 줍니다만은 소환에 요구하지 않으면 아마 바로 체포영장을 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사실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장이 직권으로 재구속을 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만은 저는 직위원 재판장한테 그런 기대를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새롭게 다른 별건의 혐의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전 인신구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내란 수괴 재판이 하세월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그래도 3특검이 통과되면서 뭔가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특검이 통과가 됐고 이제 앞으로 개시가 될 예정인데 정권 교체의 효능감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도 이 특검이라는 것이 여러 번 통과가 국회에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들이 묻지 마시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특검이 도입이 안 됐던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제 특검이 도입이 됐으니까요. 이 3개의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3개의 특검의 검사들 파견받는 검사들까지 숫자를 합치면 서울중앙지검급에 좀 육박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다다르는 정도의 숫자와 거의 메머드급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실체적 진실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이 들어오기까지 한 앞으로 2에서 3주가 더 걸릴 거거든요. 수사팀 이제 특검도 임명해야 되고 특검보 내지는 또 파견받는 검사들도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라도 지금의 수사기관이 본인들이 양심이 있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다 뒤집어쓰기 싫다면은 전 지금이라도 강제수사 돌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뭐 핸드폰을 뺐든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정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할 일들을 지금 좀 해놔야 될 골든타임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네 번째 뉴스는 비대위원장 두고 4분 오열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까지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총이 지금 시작이 된 지 한 1시간 좀 넘었는데 특히나 중요한 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오늘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당내 파장이 일었는데요. 특히나 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를 지금 유지하면서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새 비대위를 그동안 지금 친윤계에선 구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위 체제를 새롭게 가져가고 또 연말에 이 전당대회를 새롭게 여는 것으로 지금 그림이 하나 좀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9월 달에 전당대회를 개시한다면 사실상 조금 대선의 여파로부터 좀 가까운 시점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친윤계의 반응 그리고 친한계의 반응들이 좀 다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일정과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도 확정이 되었는데요. 6월 14일까지 후보 등록 그리고 6월 16일에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아이템 다루기 전에 댓글창에 이야기가 많아서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기 변호사님이 무소속이면 특검 가능한 거 아니냐, 신인기 특검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저희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특검은 들어가려면 당적이 없었던 자, 그러니까 당적이 없거나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만 가능해서 저는 당적을 가져본 적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면서 그러면 원래 아이템으로 돌아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결론을 못 내고 끝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모양새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근데 우선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떤 비전이나 사상이나 어떤 정책적인 뜻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해서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한 이익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분열은 필연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과거에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친이 친박의 싸움의 망령이 이 보수 진영을 뒤덮으면서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한 분은 파면당했고 두 분 다 구속에 이르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모습이 앞으로도 10년 동안 전 어둠이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이 친박은 아니지만 친윤 대 친한으로 나눠져서 앞으로 또 10년의 암흑기를 10년. 그전에도 10년 갔으니까 이번에도 한 10년이나 15년 정도를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지금 내부 분열을 앓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지금 6월 말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입장은 밝혔습니다만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비대위원들은 사퇴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힘과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이 당무를 더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국민 앞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중론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당내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를 던져놨는데 한 가지도 잘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용태 위원장한테 충고를 좀 드리자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종성은 최애 마지막 종성은 국민의힘의 발전적 해체를 외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발전적 해체. 여기서 그냥 해체하자. 새 시작을 하든지 집에 갈 사람 가고 남아서 석고대지하고 새 시작할 사람들은 새 시작을 하자라는 식의 국민의힘의 발전적 해체로는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좀 낫겠다. 뭐 그래도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저렇게 책임론을 서로 떠넘기듯이 니 탓 내 탓 하면요 앞으로 친이 친박처럼 한 10년에서 15년의 암흑기가 예정되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신당 창당 요청에 대해서 네 알겠다 이렇게 청년의 꿈에 남겼던데요. 그럼 앞으로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게 아예 당이 쪼개져 가지고는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수의 분열은 상수로 보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저는 당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비전과
불과 가치를 창당 권유. 예,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들 능력 있으시니까 예. 저는 홍준표 시장도 당을 만들고 국민의힘도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본인들의 이념이 그래도 맞는 사람들끼리 예. 최소한의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어떤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게 정치지 지금 영남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 당의 당권을 놓고 저런 식으로 서로 내부 집안 싸움만 하는 것은 정말 친이 친바 그 싸움의 연장선에 불과하고 아니 친윤과 친한이 무슨 비전으로 뭉쳤습니까? 한 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한 분은 대검 반부패 부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뭐 검사적 사건을 놓고 모인 것도 아니고 저는 이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뭔가 국민 앞에 좀 진솔한 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그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선출된 당대표 체제에서 좀 치를지 아니면 뭐 비대위 체제에서 치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개혁 신당행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네. 당설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과는 뭔가 함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홍준표 전 시장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정치 행태나 스타일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뭐 두 분이 당을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적 비호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특히나 이준석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 제명이 되고 안 되고를 일단 떠나서 현재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청년을 팔았고 미래를 팔았던 한 정치인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불신과 여러 가지 그런 심판을 매섭게 받고 있는가. 전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보수 진영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은 정말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홍준표 시장도 정계 은퇴하고서 지금 이 하와이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이 아마 혀를 끌끌 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할 거면 당당하게 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탈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당명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혹시 하나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하와이의 힘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좀 국내에서 쓰기 부적절한가요? 예, 뭐 댓글에는 홍매화 당이 있고요. 예. 그리고는 명태균 당 그리고 관심 없거든 당 예.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끝에는 힘자로 쓰세요. 그래도 같은 뿌리가 같으니까 예, 모모의 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과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6월 9일 뉴스 리신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